소위 말하는 이제 소크라테스 플라톤적인 이 윤리관입니다. 훌륭한 자가 훌륭한 것 외에 다른 일을 행한다는 것은 예나 지금이나 허용될 수 없는 일입니다. 이를테면 훌륭한 사람은 절대로 나쁜 짓을 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뼛속까지 훌륭한 사람. 소위 말하는 착한 사람은 절대로 나쁜 짓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이건 뭐 당연한 거 아니야? 뭐 이렇게 말할 수 있지만 당연하지 않습니다. 이를테면 여기서 말하는 훌륭함이라고 하는 건 조음 전체를 다 가지고 있는 겁니다. 이 조음이라는 건 당연히 지식을 갖춘 사람도 포함이 됩니다. 그러니까 덕이 있는 사람, 알을 가지고 있는 사람, 이런 사람은 결코 나쁜 짓을 할 수 없다라는 얘기입니다. 이런 생각을 전 따르지 않습니다. 많은 사람들도 그럴 겁니다. 왜? 많은 지식을 가지면 그 지식을 가지고서 교묘하게 사기를 칠 수 있잖아요. 그렇죠? 아리스토텔레스도 따르지 않았습니다. 왜? 아리스토텔레스 유명한 말이 있죠. 의사는 의술을 가지고서 약을 만들 수 있지만 독을 만들 수도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렇죠? 따라서 내가 훌륭하다라고 하는 것은 뭐 지덕체를 겸비한 건데 여기서 내가 어떤 알을 가지고 있다. 나는 이거 얼마든지 악용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그런데 플라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것이 그냥 뭐 되게 낭만적인 이야기인 것은 아니고요. 실제로 진정한 의미에서 알을 가지고 있는 자라면, 그리고 그 알을 진정한 의미에서 알을 가지고 있는 자라면 그 알의 목적도 알고 있는 것이고 알의 목적 중에 나쁜 건 없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누군가가 뭔가를 이제 알고 있어요. 그 알을 악용해서 나쁜 짓을 했다라고 한다면은 소크라테스는 이렇게 말했을 것입니다. 당신은 그 진짜 알을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뭔가 좀 제대로 배우지 못한 사람이다. 그리고 나서 안다고 착각하는 사람이다. 교원 영생, 무시로 거겠죠. 여기서도 이제 마찬가지겠죠. 데미우르고스는 훌륭한 자죠. 완벽하게 훌륭한 자이기 때문에 그 훌륭함으로써 절대로 나쁜 짓을 할 수는 없어요. 오직 좋은 결과만을 산출할 뿐입니다. 그리고 그 좋은 결과가 바로 이 우주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은 이 우주를 가장 훌륭하게 만들어야겠죠. 그러면은 가장 훌륭한 것은 무엇이냐라고 했더니 여기서 이제 우리의 이제 생각하고는 이제 약간 좀 돌출적인 이제 발언은 지성이 없는 어떠한 것도 지성을 지닌 것보다 더 아름다울 수는 없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주는 엄청 아름답고 훌륭한 것이어야 돼요. 그래서 아름답다라는 말과 훌륭하다라는 말은 그 의미가 거의 이제 같이 사용이 됩니다. 아름다운 것은 좋은 것이다 이런 겁니다. 자, 그런데 우주가 아름답기 위해서는 그것이 지성을 갖추고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왜 그러냐면은 지성이라고 하는 것이 질서와 조화의 원인이 되기 때문에. 이 우주가 아름다운 이유는 이를테면 한밤에 별을 보거나 혹은 계절의 순환을 보거나 혹은 생성소멸하는 모든 것들 전체를 보았을 때 이 우주는 장구한이고 아름답다라고 얘기했을 때 그것은 거대한 조화와 질서 때문이죠. 그 거대한 조화와 질서를 이 우주가 그렇게 따라서 움직인다면 이 우주는 지성을 갖고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한마디로 무식한 놈이 조화와 질서를 라는 걸 만들어낼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우주는 가장 훌륭한 지성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즉 지성이 있는 것이 지성이 없는 것보다 압도적으로 아름답겠죠. 그 다음 지성이 혼과 떨어져서는 무엇인가에 생겨날 수가 없다는 그 지성이라는 거 뭐냐, 뭐 우리가 쉽게 생각하면 지성인이라고 얘기하면 우리의 지성은 아마 우리 머리 안에 있다고 생각을 할 겁니다. 그렇죠? 지성이 뭐 엉덩이에 있거나 발에 있거나 이렇게 생각을 하지는 않겠죠. 그렇죠? 근데 지성이 우리의 머리 안에 있는데 머리 안 어디쯤 있느냐라고 묻는다면은 머리 안에 어떤 장소에 있는 것이 아니라 사실 머리 안에 혼이 담겨 있어서 그 혼 안에 지성이 있다라고 생각을 할 겁니다. 즉 지성은 힘과 떨어져서 무엇인가에 생겨나는 일을 불가능하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이중적인 의미가 있는데 지성이 혼과 떨어졌다고 할 때 혼은 무엇을 의미하냐면은 생명을 의미합니다. 생명체. 한마디로 이제 지성이 있는 건 생명체가 지성이지. 그러니까 무생물이 지성이 있지는 않잖아요. 예를 들면 이 플라스틱이 지성이 있는 건 아니잖아요. 지성은 누가 가지고 있냐면은 살아 움직이는 사람이 지성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근데 사람이 살아 움직인다라고 얘기했을 때 그 살아 움직이는 이 생명이 뭐냐면 바로 혼입니다. 살아있는 것은 혼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지성은 바로 그 혼 안에 담겨 있는 것이죠. 지성이 이 혼을 벗어나서 이를테면 사물에 깃든다, 바위에 지성이 깃든다 이런 일은 없는 겁니다. 따라서 이 우주는 너무너무 아름다워요. 왜? 질서와 조화가 이제 훌륭하기 때문에. 그런데 그 질서와 조화를 가지고 있어서 아름답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지성을 갖추고 있다는 거죠. 지성이 있는 것이 지성이 없는 것보다 훨씬 더 아름답다는 겁니다. 그럼 지성은 우주에 어디에 있어야 하느냐? 우주의 혼 안에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혼이 없는 것은 지성을 가질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우주는 혼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럼 그 말은 무슨 얘기냐면 우주는 살아있는 것이어야 한다는 겁니다. 혼이라고 하는 것은 생명을 의미합니다. 혼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이제 영어로 이제 soul이라고 하는 거잖아요. 이제 고대 그리스어로는 이제 푸시케라고 부릅니다. 푸시케라고 부르는데, 이 푸시케라고 하는 말의 이제 어원 사전 같은 걸 이렇게 또 찾아보고, 그 다음에 이제 문화인류학자들이 이제 푸시케에 대해서 분석한 책들을 이렇게 보면 이게 아마도 의성어에서 유래한 것일 것이다. 의성어 뭐냐면은 살아있는 것의 징표는 숨이잖아요. 숨 내쉬는. 의성어에서 유래된 것일 것이다. 절대적인 건 아니고 이런 전망이 있습니다. 뭐 저는 이제 나름 굉장히 설득력이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게 그 철학 이전에 이제 호메로스의 서사시 같은 일리아스 같은 걸 봐도 이제 전쟁 중에 날아온 창에 이제 꽂혀가지고 영웅이 이제 쓰러지고 비명을 지르면서 막 뒹굴다가 이제 점점점 울부짖다가 이제 점점점 힘이 빠지면서 이제 마지막 숨이 되면은 이빨의 울타리를 이제 벗어나서 이제 하데스로 날아갔다. 이런 대사들이 나옵니다. 이런 이제 식구들이 나오는데 그 숨이라고 하는 것이 바로 푸시케와 연결되어 있지 않을 거라고 상당히 저는 설득력 있는 주장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우리는 이제 혼 혹은 영혼 이제 이렇게 얘기한다면은 이를테면 뭐 육신과 다른 영육 뭐 이렇게 좀 다른 측면을 생각을 하지만, 플라톤은 오히려 이것을 어떻게 보면 이제 무생물이 아닌 생명체가 가지고 있는 어떤 그 생명 현상, 생명 능력 일체를 갖다가 푸시케로 이제 바라보았던 것 같아요. 따라서 푸시케가 깃들어 있으면 살아 있는 것이고요. 죽음이란 무엇이냐 그러면은 죽음은 이제 몸에서 이제 푸시케가 벗어나서 날아가 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플라톤의 이제 다른 대화편을 보면 아마 파이돈이라는 대화편일 텐데, 여기 보면 죽음을 규정을 합니다. 죽음이란 몸에서 혼이 분리되는 것을 죽음이라 한다. 신은 불사신입니다. 왜 불사신이냐면은 몸에서 혼이 분리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인간은 태어날 때 이제 몸 안에 혼이 갇혀가지고 이제 태어나는 거죠. 이렇게 해서 이제 혼이 스스로 움직이지 못하고 몸을 이용해서 움직이는 거니까, 이를테면 내 혼이 나 저 앞으로 가고 싶어 그러는데 혼이 이렇게 뿅 날아가지 못하고 이제 발을 움직여서 이렇게 앞으로 가는 거죠. 그렇죠? 앞에 무엇이 있는지 혼이 직접 보지 못해서 이제 눈을 이용해서 앞을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몸은 혼의 도구가 되는 겁니다. 그렇죠? 그런데 몸이라고 하는 것은 앞서도 언급했듯이 자라면서 점점 왕성해지지만 또 시간이 지나면 점점 다시 약해지는 거죠. 약해지면서 이제 혼을 그 결박시킨 이제 몸의 그 이음새가 점점점 약해지게 되면은 어느 순간 혼이 이제 몸에서 풀려나서 날아가게 됩니다. 이음새가 약해지는 것이 이제 늙고 병드는 거죠. 그렇죠? 그러나 이제 사실 혼으로서는 되게 좋은 일입니다. 이제 몸에서 벗어나는구나 이제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것이죠. 그렇죠? 자, 마찬가지로 이 우주가 우주는 그 가장 아름답고 훌륭한 것이다라고 얘기한다면 그것은 질서와 조화를 스스로 이제 만들어낼 수 있는 것이고, 그리고 그것은 지성을 갖춰야만 가능한 것이죠. 그런데 그 지성이라는 것은 반드시 혼을 통해서만 존재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우주는 혼을 가진 생명체라는 겁니다. 그러면은 다시 돌아가서 생명체라고 하는 것의 특징이 무엇이냐, 무생물과 생명체가 어떻게 다르냐 이렇게 묻는다면은 플라톤의 답변은 굉장히 명확합니다. 스스로 움직이는 자가 생명체입니다. 그러니까 무생물은 스스로 움직일 수 없습니다. 무생물은 운동을 전달받아서 전달해 줄 수는 있어요. 근데 운동이 그치면 그냥 씁니다. 이게 이제 제일 쉬운 게 당구 치는 거죠. 이를테면 당구공을 딱 때리면은 당구공이 굴러가서 다른 당구공을 치죠. 그렇죠? 예, 그런데 이 운동은 어디서 왔냐면 큐대에서 왔습니다. 그 큐대의 운동은 어디서 왔냐면 제 몸에서 온 거죠. 그럼 제 몸은 운동은 어디서 왔냐면은 제 영혼이 일으킨 겁니다. 내 차례지 하고서 이제 큐대를 들고서 이제 땅 때린 거죠. 이 운동의 원천은 바로 내 혼에 있는 것이다.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생명체의 특징은 자기 운동성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죽게 되면은 혼이 빠져나가죠. 죽은 자는 더 이상 움직이지 않는 것이죠. 그렇죠? 뿐만 아니라 죽은 자면 또 이제 신체의 해체 현상이 발생하죠. 부패를 통해서. 그렇죠? 혼은 살아있는 동안에는 몸 안에서 몸을 갖다가 단단하게 유지시켜 줍니다. 그런데 이제 혼이 몸에서 빠져나가게 되면은 더 이상 몸을 구성하는 요소들이 그 힘들게 뭉쳐 있어야 할 이유가 없어요. 그럼 이제 다시 다 원래대로 분해가 되는.
그랬을 때 이 우주는 끊임없이 운동하죠. 그렇죠? 왜냐하면 혼이 들어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 혼은 지극히 질서 잡힌 운동을 합니다. 왜냐하면 그 혼은 바로 지성이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 식으로 이 세계는 지성과 혼이 깃든 살아있는 생물로서 있을 때 신이 보기에 이 우주 제작자가 보기에 그 상황에서 우주는 가장 아름다울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한 거죠. 이것을 다 머릿속에 이미 고안을 하고서 이 세계 제작에 들어간 겁니다. 그래서 진실로 신의 구상에 따라 생겨났다고 말해야 하는 것입니다. 원래 여기서 이제 구상이라고 원래 이렇게 이건 그리스어를 지금 음차에서 프로노이아 이렇게 로만자로 썼는데 이 말은 이제 번역하기가 좀 되게 어려운 말입니다. 왜냐면은 중세 철학이라든가 혹은 고대에서도 이제 사학파 이제 이런 식으로 특히 신과 관련된 쪽을 연구하는 사람들은 이게 실제로 저도 이제 그 전공하시는 선생님들한테 많은 충고를 들었지만 이거를 구상이라고 하면 안 된다. 이거를 섭리라고 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보통 이 프로노이아라는 말은 이게 이제 라틴어에서도 그대로 이제 그 프로이덴티아라고 해가지고 그 우리는 이제 이거를 섭리라고 합니다. 신의 섭리에 따라서 모든 것이 이루어진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렇죠? 신이 모든 것을 계획을 하고 그 계획에 따라서 이 세계가 전개되어 나간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섭리라고 하는 것은 신이 생각한 것, 신의 계획이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저는 그 이제 섭리라고 안 하고 구상이라고 이제 이야기했습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 이 플라톤을 번역하는 모든 번역자들이 다 피하고 싶어하는 말이 섭리입니다. 왜 그러냐면 그 섭리라는 말은 뭘까요? 신이 이 세계, 이 우주를 창조를 해요. 그렇죠? 이 우주를 창조하면은 이 우주를 이제 제작을 할 때, 맨 처음에는 일단 우주를 어떻게 만들까? 이제 우선 골격으로서 이제 천구의 모양을 만들고, 그 다음에 이 안에다가 뭘 다져넣고, 그 다음에 뭐 하고 해서 이제 순서대로 차근차근 해서 우주를 이제 처음 시작해서 딱 끝까지 만들고 난 다음에 자 이제 우주를 굴리자 해가지고 이제 우주를 자전을 하게 만들고 우주 안에다가 별을 심고 그리고 별 안에다가는 다양한 생명체들을 집어넣고 그렇게 해서 이 우주를 갖다가 탁 만든 제가 지금 말한 식으로 신은 만들지 않을 겁니다. 왜 그러냐면 제가 지금 말한 식은 뭐냐면은 어떤 재료가 있고 노동하는 사람이 시간 순서에 따라서 하나하나 밑바닥부터 쌓아가지고 뭔가를 만들어내는 과정이에요. 자연 세계 안에 존재하는 유한자가 자연 세계의 질서, 즉 시간과 공간, 그 다음에 그것을 점유하고 있는 재료들의 질서에 따라서 무엇인가 일을 착수해서 시작해서 끝에 도달하기까지의 과정. 이게 이제 우리가 살아가는 방식이고 우리가 일을 하는 방식이죠. 신은 아마 그렇게 안 만들 겁니다. 신은 만들어야지 하는 순간 처음부터 끝까지 이미 모든 게 동시에 딱 완성이 돼 있을 겁니다. 처음과 끝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시간 질서에 따라서 이야기를 하죠. 처음에 이거 하고 그 다음에 저거 하고 그 다음에 다른 거 하고 맨 마지막에 이것에 도달한다 이렇게 가겠지만 신에게 있어서는 처음과 끝이라고 하는 것이 의미가 없어요. 신에게 있어서는 모든 것이 다 동시적이죠. 아니 좀 더 엄밀하게 말하면 신은 시간의 질서로부터 벗어나 있는 겁니다. 섭리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은 이 세계의 창조부터 시작해서 이 세계의 종말, 최후의 심판까지가 다 신 안에서는 무시간적으로 동시적으로 신 안에 들어가 있는 겁니다. 신 안에는 시작과 끝이 이미 다 완성이 되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우리는 이렇게 막 살아가면서 자신의 운명을 모르잖아요. 이를테면 내가 열심히 이제 뭐 강의를 다니고 뭐 하고 하면 돈을 많이 벌 것이고 돈을 많이 벌어서 집을 살 것이고 집을 산 다음에 이걸 팔아가지고 뭐라고 다 예상이잖아요. 근데 실제로는 이제 돈도 많이 못 벌고 집을커녕 뭐 차도 못 사고 막 이러면서 이제 예측과는 항상 벗어난 일들이 이제 벌어나죠. 그러면서 이제 막 괴로워하죠. 괴로워하다가 도대체 뭐 난 뭔가 이게 나에게 어떤 운명이 있는 것일까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생각을 하게 되죠. 인간은 시간의 질서 안에 갇혀서 그 앞을 내다볼 수가 없어요. 근데 그 인간들 중에서 좀 지혜로운 사람, 그러니까 신은 아니나 신에 좀 가까운 사람들, 신에 좀 가까운 사람들은 이제 뭘 할 수 있냐면 예측을 할 수가 있어요. 이 주식 별거 아닌 것 같은데 이거 1년 뒤에 엄청 뛸 걸 뭐 이제 이런 것이죠. 그렇죠? 인간은 예언자가 아니기 때문에 미래를 알 수가 없죠. 끝을 알 수는 없는데 과거에 일어난 반복되는 일을 데이터로 삼아서 앞에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이다라는 예측을 하는 것이죠. 그렇죠? 이런 걸 이제 잘하는 사람이 뭔가 지식 있는 사람, 지혜로운 사람이 되는 것이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조차도 사실은 시간 질서 안에 있는 겁니다.
신의 섭리라고 하는 것은 처음과 끝을 신이 만든 자이기 때문에 이미 신이 자신의 관념 속에서 만들어 놓은 거예요. 이 관념 속에 만들어 놓은 것을 시간 속으로 풀어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시간 질서 속에서 이제 쭉 살아가면서 앞에 뭐가 올지를 기대하기도 하고 두려워하기도 하면서 살아가는 것이고, 신은 섭리라고 하는 곳에서 이미 처음과 끝이 다 자기 계획 안에 다 구현되어 있는 상태라는 겁니다. 이런 데서 이제 우리가 그 철학의 용어 중에 목적론이라고 하는 말이죠. 목적론이라고 얘기하면은 이 말은 마치 어떤 것의 끝을 지향하면서 무엇인가를 한다라는 그런 의미로 하는데, 우리에게 있어서 목적은 미래잖아요. 근데 재미있게도 목적론이라는 말은 텔레올로지라고 하는데, 이때 텔레올로지의 텔이라는 게 텔로스, 끝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목적론 하면 미래를 생각하는데 막상 텔레올로지는 이미 끝이라는 얘기입니다. 즉 신적인 의미예요. 즉 신에게 있어서는 모든 것이 처음과 끝이 이미 다 끝나버려 있는 상태라는 겁니다. 그런 것 안에서 이 세계를 그러니까 신은 이미 이 세계를 끝까지 다 만들어 놓았고 자신의 관념 속에다가 다 완성을 해놓은 다음에 이것을 그냥 쭉 풀어낸다라고 하는 것이 신의 섭리입니다. 그런데 이 섭리는 티마이오스에는 맞지 않습니다. 왜냐하면은 우리가 플라톤의 티마이오스, 플라톤의 우주론 혹은 고대 철학자들의 우주론을 읽어보면은 이미 모든 것을 동시에 완성한 다음에 시간 속에서 그냥 풀어놓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이 데미오르고스는 노동자 장인이 하는 것처럼 실제로 활동을 통해서 하나하나 만들어 나가기 때문에 섭리라고 번역을 하면은 플라톤에 맞지를 않아요. 그래서 이 말을 프로라는 말은 앞을 뜻하고, 이 노이아라고 하는 말은 사고, 생각을 뜻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거를 이제 어떤 책을 보면은 앞을 내다보는 생각이라는 뜻이죠. 앞을 내다봄, 뭐 미래를 생각함, 앞서 생각함. 그래서 우리말 보면은 평생 한 번 정도 쓸까 말까 한 월려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월 원자에다가 이제 숙고하다 할 때, 사려할 때 연자, 그런 말을 쓰긴 하는데, 야 이거는 정말 제 인생에 한 번도 쓰지 않은 말을 번역에다가 쓰려고 하니까 도저히 좀 안 될 것 같아서 그냥 이런 식으로 썼습니다. 자, 이거 역시도 이제 사실은 뭘 보여주냐면은 이 플라톤을 비롯한 이제 그 고대 그리스의 이제 철학자들이 이제 우주를 생각할 때 이것은 분명히 신이 나옵니다. 즉 불사신. 그 다음에 인간보다 월등히 완전하고, 그 다음에 월등히 선하고 훌륭한 자로서 이제 신이 나오고, 그러한 신이 뭔가 이제 조작을 통해서 이 세계를 만들어 나간다라는 것이 있지만, 그러나 그 신은 기독교나 이슬람교와 같은 그 이후의 고등 종교의 신과는 다르게 철저하게 이제 현실이라고 하는 어떤 이 제약 안에서 이제 활동을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주어진 재료를 없앨 수 없고요. 주어진 재료의 성질을 갖다가 거스를 수도 없습니다. 주어진 재료의 성질을 최대한 활용해서 이 세계를 능력껏 만들어내는 그러한 모습을, 그러한 관점이 이제 소위 말하는 이제 플라톤의 우주론의 관점이 된다는 거죠. 자, 그러면은 이 우주가 생명체라면 인간과 마찬가지로 몸과 혼으로 이어져 있어야겠죠. 따라서 그럼 이 우주는 천체가 있어야 될 것이고요. 그러니까 소위 천구겠죠. 천체, 천구, 우주의 몸이 있어야 될 것이고, 이것이 이제 아마 스스로 움직이고 그 안에 있는 수많은 별들을 움직이게 할 터이니 운동의 원리인 혼이 들어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제 우주는 우주의 몸과 우주의 혼으로 이루어져 있죠. 마치 인간이 혼과 몸으로 이루어져 있다라고 고대인들이 생각한 것처럼 우주 역시도 혼과 몸으로 이제 이루어져 있어요. 그럼 먼저 물체는 어떻게 되느냐? 이런 생각을 한번 해볼 수 있겠죠. 그러니까 인간은 우리가 이제 이 세상에 태어나서 무엇인가를 이제 바라보면은 이 세상은 항상 복잡한 것으로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항상 이 세상이 이미 다 완성되어 있는 거죠. 완성되어 있다라는 것은 수많은 요소들이 결합되어 있는 것이죠. 일단 우리 인간은 이제 살과 피와 뼈와 기타 등등 수많은 이제 무기물들이 유기적으로 결합되어 있는 것이겠죠. 그 안에 이제 어떤 생명 현상이라고 하는 것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합체인 것이죠. 항상 복합적인 것으로서 우리에게 다가오는데, 인간은 복합적인 것이 딱 다가오게 되면 혼란을 느낍니다. 그래서 뭘 하게 되냐면은 복잡한 것을 본능적으로, 인간의 지적 본능인데 본능적으로 복잡한 것을 단순하게 만들려고 합니다. 복잡한 걸 단순하게 만드는 것이 복잡한 것들을 이제 그 구성 요소로 이제 환원시키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복잡한 걸 환원시키는 게 칼을 들고서 막 토막을 내고 난도질을 하는 건 아닙니다. 여기는 조건이 있어요. 복잡한 것을
단순하게 환원을 시킬 때는 이것을 단순하게 환원한 다음에 다시 역순으로 복잡한 것으로 바꿔놓을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복잡한 것이 그 복잡하게 결합된 방식에 따라서 환원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고대 그리스 문법을 공부를 하는 사람들이 이제 그 동사 변화 동사 변화인가요? 네, 그렇죠. 그때 이제 제일 많이 배우는 게 리오라고 하는 동사를 배우는데요. 웃긴 것을 풀다 이제 혹은 해방시키다 뭐 이제 이런 의미, 결박을 풀다 이제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 리오라고 하는 동사의 명사형이 이제 리시스예요. 풀어준다, 풀어줌이란 뜻이죠. 복잡한 것을 갖다가 그것을 묶인 방식 그대로 풀어주는 겁니다. 그래서 풀어서 거슬러 올라가는 거죠. 그래서 인간은 본능적으로 인간이 접하게 되는 복잡한 것들을 가능한 한 단순하게 풀어내려고 하는 겁니다. 이것은 그냥 절차를 무시하고 다 잘라서 쪼개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애초에 묶인 그 질서 그대로 풀었다가 나중에 그것들을 다시 하나로 그대로 모아놓는 것, 모아놓는 것을 함께. 그래서 이것을 이제 우리가 배는 분석과 종합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이거는 인간의 지적인 본능입니다. 그러면은 고대인들도 마찬가지겠죠. 뭐 현대인이든 고대인이든 상관없이 인간의 본능이라고 한다면은 눈앞에 복잡하게 펼쳐져 있는 것들을 일단 육안 관찰을 통해서 이제 가능한 한 단순한 것들로 이제 나눠 나가려고 하겠죠. 이렇게 단순한 것들로 이를테면 뭐 현미경 뭐 이제 이런 거 없고 이제 입자를 갖다가 분석해주는 도구 이제 이런 거 없이 순전히 눈으로만 관찰을 통해서 복잡한 것들이 이를테면 어떤 것이 이제 죽어서 해체되고 새로운 것이 생겨나고 하는 반복되는 과정들을 끊임없이 살펴보다가 보면은 사람들이 이제 도달하게 되는 것들이 일반적으로 네 가지입니다. 붉은 기호. 그래서 이제 우리가 최초의 철학자들, 우리께서 이제 최초의 철학자들은 자연의 원리를 탐구했고, 자연의 원리를 이제 자연을 구성하고 있는 요소들 속에서 찾으려고 했고, 그렇게 하다 보면 이제 매우 많은 철학자들이 이제 도달하고 하는 곳이 항상 넷입니다. 넷 중에 하나 혹은 네 개 모두 뭐지 이런 식입니다. 지금 육안 관찰을 통해서 복합적인 것들이 풀려나갔을 때의 모습이죠. 플라톤 역시도 이제 여기서부터 출발을 합니다. 우주는 몸과 혼으로 이루어져 있다. 그러면은 먼저 이제 우주의 몸 천체를 살펴보자. 그러면 천체는 많은 복합적인 것들이 있겠지만 그것들을 풀어나가다 보면은 그것은 아마 이 네 가지로 가겠죠. 자, 그런데 지금 이 상황이 어떤 상황이냐면은 이 우주를 어떻게 만들었느냐를 설명하는 거잖아요. 자, 그러면 이제 순서를 거꾸로 가야 되는 겁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우주를 만들려면 재료가 필요해요. 재료가 필요한데 뭐가 필요할까? 생성된 것은 물체의 특성을 지닌 것이어야 합니다. 즉, 볼 수 있고 만질 수 있는 것이어야 합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주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계가 우주니까 이 세계는 눈으로 보고 만질 수 있는 것이죠. 즉, 시각과 촉각이라고 하는 것은 가장 확실한 감각입니다. 그런데 볼 수 있으려면 불이 필요합니다. 불이 없다면 결코 어떠한 것도 볼 수 없을 겁니다. 무엇인가 단단한 것이 없이는 만질 수도 없겠죠. 이렇게 얘기합니다. 즉, 시각과 촉각. 불이 없다면은 볼 수 없다. 시각이 확보될 수 없고요. 흙이 없다면은 촉각을 확보할 수 없다는 겁니다. 그러면은 당연하지. 이 세계가 물체적인 것이고 감각의 대상이 된다면은 당연히 감각적인 것으로 환원해서 이 세계를 구성할 때 제일 먼저 필요한 것은 아마 불과 흙이었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즉, 경험 관찰, 소위 말하는 우리가 경험 과학을 하게 되면 관찰의 결과로서 얻게 되는 물불, 공기, 흙을 지금은 플라톤은 우주 제작에 따라서 맨 앞에서 이제 설명을 하는 겁니다. 왜 우주에는 불과 흙이 필요했는가라는 것을 이제 거꾸로 지금 거슬러 올라가고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굉장히 재미있는 얘기예요. 자, 그러면 불과 흙으로만 이 우주가 만들어지느냐? 실제로는 물과 공기도 설명을 해야 되잖아요. 자, 그런데 세 번째 것 없이 그저 불만으로는 아름답고 구성하는 일이 가능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양자를 가운데서 결속시켜줄 어떤 끈 같은 게 있어야 하기 때문이죠. 대중은 편지 같은 얘기를 해주죠. 또한 끈들 중에서 가장 아름다운 것은 자신과 자신이 묶어주는 것들을 최대한 하나로 만들 수 있는 것인데 본성상 그것을 가장 아름답게 완수하는 것은 비례입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제 이를테면 불이라는 요소들, 그 다음에 이제 흙이라는 요소들이 필요한데 둘만 가지고는 이 세 개를 결합시키는 게 뭔가 부족하다라는 거죠. 무슨 얘기죠? 얘기할 때 플라톤은 갑자기 뚱딴지같이 이제 수학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두 개의 항이 있을 때 이 두 개의 항이 일정한 방식으로 관계를 맺는다라고 얘기했을 때 이제 그 가장 적절한 것은 가운데 네 개의 항이 들어가서 이 네 개의 항을 놓고서 양 끝항의 관계를 맺는 것. 요 네 개가 이제 비례라고 하는 겁니다. 이를테면 뭐 1대 2대 4 뭐 이런 식으로 가는 거죠. 그렇죠? 따라서 둘만 이렇게 떡 놓는 것이 아니라 둘을 이어주는 세 번째 항이 하나가 더 필요하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아마 세 번째 요소가 필요하다. 이것은 뭐 공기가 될 수도 있을 것이고 아마 물이 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자, 그렇게 되면은 이제 이 세 개는 뭔가 이제 이 두 요소와 두 요소를 매개시켜주는 세 번째 요소의 결합을 통해서 이제 이루어졌을 것이다.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이제 또 웃기는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런데 그렇게 해서 만드는 이 세 개는 항이 세 개가 있으면은 아마 평면일 거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렇겠죠. 항이 세 개면. 우주의 몸의 평면을 갖되 깊이는 일절 같지 않은 것으로서 생겨나야 했다면 하나의 중간항만으로도 자신과 함께하는 것들과 자기 자신을 묻기에 충분했겠죠. 그런데 현실적으로 이게 좀 중요합니다. 적어도 여기서 플라톤은 소위 말하는 이 관찰 경험이라고 하는 것을 자기 논리에 지금 덧붙이고 있어요. 야, 그런데 사실 이 세계는 3차원이잖아.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입체죠. 세 개의 항, 즉 세 개의 꼭지점으로 삼각형을 만들면 이건 그냥 평면인데 높이가 하나 더 있어야 되잖아요. 이 세 개는 물체, 입체적인 거니까. 그러니까 항이 하나가 더 필요하다는 거죠. 입체적인 것들을 조화롭게 맞춰주는 것은 결코 하나의 중항이 아니라 언제나 두 개의 중항인 것입니다. 그래서 신은 불과 흙의 중간에다가 물과 공기를 두었고 서로에 대하여 가능한 같은 비례를 산출함으로써 불이 공기에 관계하는 것처럼 공기는 물에 관계하고 공기가 물에 관계하듯이 물은 흙에 관계하게 만들어 함께 묶고는 하늘을 볼 수 있고 만질 수 있는 것으로 구성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런 식으로 이해를 할 필요가 있어요. 그 경험 관찰의 결과 물불 공기 흙이라고 하는 것으로 거의 대부분의 것들이 환원이 됐어요. 그러니까 네 가지 종류의 원소들이 있다라는 것을 확인이 됐죠. 그러면 이것들의 존재에 어떤 정당성을 부여해 주려고 하는 겁니다. 왜 하필 네 개인가 이렇게 적게 되는 거죠. 둘이면 안 되나? 셋이면 안 되나? 꼭 네 개여야 되는가?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랬을 때 이와 같은 방식으로 불과 흙이라고 하는 것은 감각의 최측면 가장 앞에 놓여 있는 것들이라고 하는 것이 시각과 촉각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나 이것만으로는 결합이 충분하지 않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여기에 비례라고 하는 것이 필요한데 그러기 위해서는 적어도 하나가 더 필요하다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만 가지고서는 이 세계가 입체로서 설명될 수 없으니까 하나를 더 넣자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따라서 어떻게 보면은 이 부분은 공부를 하다 보면 이거 좀 인위적이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경험 관찰을 통해서 나오게 되는 것에 정당성을 부여하기 위한 설명이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미는 있습니다. 왜냐하면 여전히 플라톤은 이런 설명 속에서 이 우주는 기하학적인 질서와 구조, 조화를 이루고 있는 기하학적인 구조를 계속 견지한다라고 하는 관점을 지금 무시할 수가 있겠죠. 자, 그래서 결국은 이 세계는 불, 공기, 물, 흙 이 네 가지 원소들로 이루어져 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것이 그 전체 우주의 몸을 구성한다고 얘기합니다. 하지만 이 뒤에 가게 되면 플라톤은 좀 더 근본적인 설명을 합니다. 근본적인 과연 불, 공기, 물, 흙이라고 하는 것이 이 우주의 진정한 요소들인가? 이 우주를 구성하는 진정한 요소들인가? 플라톤은 부정합니다. 불, 공기, 물, 흙이라고 하는 것은 진정한 요소가 아니고 이것은 훨씬 더 근본적인 것들로 나뉘어질 수 있는데 그것들은 바로 기하학적인 도형들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 부분은 아마 끝날 때 간단한 연구를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 혼으로 가죠. 혼. 우주가 생명체라면 몸과 혼으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 몸은 일단 지금 불, 공기, 물, 흙으로 이야기를 했으니까 이제는 혼으로 가죠. 자, 이게 사실은 그런데 가장 어려운 부분입니다. 히마이오스에서 가장 어려운 부분이 소위 말하는 이제 우주혼 혹은 세계 용혼의 구성, 그다음에 이제 이것의 운동에 관한 부분입니다. 아마 히마이오스 중에서는 가장 많은 논문이 나오는 부분일 겁니다. 플라톤이 죽자마자 여기에 대한 연구들이 시작이 됐고 그
이외의 플라톤주의자들도 요에 관한 그 책들을 굉장히 많이 publis했습니다. 우주의 천체가 이제 이를테면 불, 공기, 물, 흙으로 이루어져 있다. 이것들 위해서 이제 뭐 바위도 나오고 뭐 수많은 뭐 철도 나오고 혹은 수많은 뭐 나무도 생겨나고 그다음 수많은 생명체들도 결국은 다 물, 공기, 흙으로 이루어져 있다라고 한다면 그러면 혼은 무엇으로 이루어져 있느냐고 이렇게 물을 수 있겠죠. 그런데 혼은 뭔가는 다릅니다. 이를테면 혼은 물, 불, 공기, 흙으로 이루어져 있다 이렇게 말할 수가 없어요. 자, 철학자들 중에는 이제 크게 뭐 한 두 부류쯤 나뉠 수 있을 텐데 이를테면은 모든 것이 다 물질적으로 되어 있다라고 주장하는 사람이 있을 겁니다. 이들을 이제 흔히 유물론자라고 얘기하는 거죠. 유물론자들은 혼도 물질적인 것으로 나뉘어져 되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뭐 혼은 아마 이제 공기의 일종일 것이다, 증기의 일종일 것이다. 무이나 공기 그것이 섞인 것 정도로 보는 사람들도 있고요. 혹은 이제 물불 공기보다 훨씬 더 작은 입자, 이제 가장 유명한 게 이제 원자죠. 그래서 이제 혼도 원자로 이루어져 있다 이렇게 보는 사람들도 있고요. 반면에 물질적인 것과 물질적이지 않은 것으로 세계가 이루어져 있고 혼은 물질적이지 않은 것이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하지 않겠죠, 그렇죠? 혼은 비물질적인 것이다. 그러면 혼은 물불 공기하고 상관없는 것이고 뭐 원자는 당연히 아닐 것이고 뭐 이렇게 생각을 할 겁니다. 플라톤은 후자에 속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심적인 것과 신적인 것, 그러니까 몸과 마음이라고 하는 것이 전혀 다른 성질의 것으로 이루어져 있다고 일단 생각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그러다 보면은 혼을 역시 이제 만들어야겠죠. 이 제작자는 몸도 만들었으니까 혼도 만들어. 혼을 만들려면 혼을 만드는 재료가 필요한데 재료는 물불 공기 흙에서 찾으면 안 되는 거죠. 전혀 다른 데서 이제 찾아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혼에 대해서 말하면 쉽게 이제 이런 예를 들 수 있겠죠. 이를테면은 혼은 비물질적인 것이다. 물질적인 것과 어떤 차이가 있느냐? 물질적인 것은 연장을 가지고 있습니다. 물체, 가로, 세로, 높이 연장을 가지고 있죠. 연장을 가지고 있는 것은 소위 말하는 위치 특정이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좌표축, 가로, 세로, 좌표축 안에 어디에 있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이를테면은 당신의 심장은 어디 있습니까? 그러면 내 심장은 내 몸통 상박 왼쪽 안에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그렇죠? 그러니까 좌표로서 이제 얘기할 수 있죠. 혼은요? 당신의 혼은 어디 있습니까? 이렇게 물으면은 여기까지는 얘기할 수 있어요. 머리 안에 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내 혼이 엉덩이에 있지는 않겠지만 머리 안에 심장에도 있나? 자, 그런데 이게 물질 몸과는 달라요. 이를테면 이렇게 물으세요. 당신의 질투심은 어디 있습니까? 이렇게 묻는다면 이건 얘기할 수가 없어요. 당신의 콩팥은 어디 있습니까? 얘기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좌표 측정이 가능하죠. 그런데 이를테면 뭐 당신의 동경하는 마음은 어디 있습니까? 이러면 얘기할 수가 없어요. 일단 혼이라고 하는 것은 연장을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당연히 좌표성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혼에 대해서 최대한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은 몸 안에 있다라는 정도로 얘기할 수 있어요. 이게 되게 중요한 얘기인데요. 그래서 혼은 몸에 어디에 있습니까? 그러면은 아마 그 옛날에 어떤 선생님께서 이제 고대 철학자들의 이제 설명에 따라 아마 몸 전체에 퍼져 있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죠. 그걸 어떻게 입증할 수 있어요라고 묻는다면은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러면 여기 쭈그리고 앉아 있는데 저쪽에 친구가 와요. 이렇게 철수라는 친구가 와요. 그래서 손으로 가리키면서 철수다 이렇게 얘기를 한단 말이죠. 철수다라고 이제 딱 가리키는데 트집 잡기 좋아하는 사람이 옆에서 잠깐만 딱 가리켰는데 이 손끝을 따라서 쭉 가보는 거예요. 쭉 갔더니 철수의 발목을 가리키고 그래서 이제 트집 잡기 좋아하는 사람이 뭐라고 얘기하냐? 아니야, 네가 가리킨 건 철수가 아니라 철수의 발목이야. 이렇게 말하지 않겠죠, 그렇죠? 아무개다라고 이제 이렇게 가리키면 이 손끝이 누구의 머리를 가리키건 아니면 그 사람의 손등을 가리키건 아니면 그 사람의 발등을 가리키건 간에 우리는 아무개다라고 얘기하지 아무개의 신체 어느 부위다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아무개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것은 무엇 때문이냐? 그 사람의 혼 때문이라는 겁니다. 누군가를 규정해 주는 것이 바로 그 사람의 혼이라는 것이죠. 이 손끝이 가슴을 가리키건 머리를 가리키건 혹은 발을 가리키건 간에 올리는 사람의 우리가 그것을 통해서 그 사람의 신체가 아니라 바로 그 사람 자체에 주목하는 것은 바로 그 사람의 혼 때문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이 이제 혼이라고 하는 것이 소위 말하는 이제 물질적 부정성과는 전혀 다른 성질을 가진 것이다라는 겁니다. 플라톤 역시 이 관점을 철저하게 견지를 합니다. 철저하게 견지하기 때문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혼의 재료가 무엇이냐? 그는 나눌 수 없고 항상 같음을 유지하는 있음과 이건 존재라고 연결이 됩니다. 또 이번에는 물질들의 영역에서 생겨나고 나눌 수 있는 있음의 중간에서 나눌 수 없고 항상 같음을 유지하는 있음. 물체들의 영역에서 생겨나고 나눌 수 있는 있음. 자, 나눌 수 없고 나눌 수 있고 항상 같음을 유지하는 물체들의 영역에서 생겨나는 있음과 있음. 이 중간에 양자로부터 세 번째 종류의 있음을 혼합해냈습니다. 즉 둘을 섞어서 이제 있음, 섞은 있음을 갖다가 만들어낸 거죠. 또 이번에는 같음과 다름에 대해서도 그것들 가운데 나눌 수 없는 것과 물체들의 영역에서 나눌 수 있는 것을 중간에서 역시 같은 방식으로 구성하였죠. 그리고는 이 셋을 취하여 이것들 전부를 단일한 형태로 혼합해냈는데 이때 잘 섞이려들지 않는 다름의 본성은 강제로 같은 거 조합에 맞추었죠. 이 대목은 이제 엄청 수수께끼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재료가 뭐냐? 그러니까 재료는 있음, 같음, 다름이 재료라는 겁니다. 불공기물을 이게 아니고. 자, 그런데 이것을 다시 둘로 나눠요. 어떤 식으로 얘기하면 있음, 존재라고 하는 것은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사물 속에 있으면서 나뉘어질 수 있는 그러한 존재가 있고, 그 다음에 나뉘어지지 않는 불가분적인 존재가 있다. 같음 혹은 동일자라고 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사물 속에서 나뉘어질 수 있는 같음이 있고, 그 다음에 나뉘어질 수 없는 그러한 같음이 있다. 다름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물 속에 있으면서 나눠질 수 있는 그러한 다름이 있고, 그것이 아니라 전혀 불가분적이고 그 자체로 완전한 다름이 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것들을 서로 절반씩 섞어서 중간적인 있음, 존재와 중간적인 같은 동일자와 중간적인 다른 파절을 만들어내고 둘을 섞어서 그 다음에 다시 이 셋을 섞어서 혼을 만들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정말로 뚱딴지 같은 이 부분은 사실은 이제 플라톤의 이제 소위 말하는 자연 세계에 대한 설명, 과학 뭐 이제 이런 걸 넘어서는 부분입니다. 어떻게 보면 이제 소위 플라톤의 형이상학이라고 이제 얘기하는 부분인데 이 문제가 다루어지는 작품이 따로 있습니다. 플라톤의 소피스트라고 하는 작품에서 이제 이 문제를 다룹니다. 여기서는 그 논의를 자세히 할 수는 없고 그냥 간단하게 이제 플라톤의 문제 의식만 가지고 와서 얘기하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혼은 물체가 아니기 때문에 물질적인 것으로서 재료를 취할 수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혼의 재료는 완전히 다른 것이어야 합니다. 그런데 혼이라고 하는 것은 일단 그것이 이제 없지 않고 있는 것이고 우리를 규정해 주는 것이라고 이제 플라톤은 생각을 하죠. 나를 규정해 주는 것은 내 발이 아니고 그냥 나 자신인데 나 자신이란 바로 내 혼이다.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근데 이 무엇인가가 혼이라는 것이 있다면 여기서 이제 소위 말하는 이 있음, 존재라고 하는 것에 조건을 충족을 시켜야 되는데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죠. 무엇인가가 있다는 것은 그것이 없지 않다는 뜻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죠. 무엇인가 있다는 것은 그것이 없지 않고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즉 있음과 있지 않음이라고 하는 것은 소위 이제 논리적인 위계를 따라가면 이제 최고의 유에 해당되는 겁니다. 우리가 이제 무엇인가를 정의할 때 이를테면 인간을 정의하시오라고 얘기한다면 인간을 뭐라고 정의하죠? 전통적으로 인간은 제일 많이 쓰는 게 보통 이성 많이 쓰잖아요. 인간은 이성적 동물이다 이제 이렇게 많이 쓰잖아요, 그렇죠? 자 여기서 이제 인간은 이성적 동물이다라고 이제 인간을 정의를 하는데 이거는 사실은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눈으로 어떤 대상을 파악하는 거랑 되게 비슷합니다. 어떤 대상이 있을 때 그 대상에 너무 가까이 가서 보면은 일단 내 시야에 이렇게 가까이서 안 보이겠죠, 그렇죠? 반면에 너무 멀리 뒤에 가 있으면은 다른 것에 파묻혀서 또 안 보이겠죠. 그러니까 적당한 거리에 가야지 이제 이 대상이 눈에 보이겠죠, 그렇죠? 네, 그 마찬가지로 이제 인간이 무엇이냐라고 묻는다면은 인간을 갖다가 이제 눈이 아니라 말로서 고백하는데 가장 가까이에 있는 것, 인간보다 가장 가까이 있는 유를 가지고 고백합니다. 인간보다 가장 가까이에 있는 유는 동물이겠죠, 그렇죠? 인간은 동물이다 이렇게 하면은 이제 인간이 딱 붙잡혀지는 겁니다, 그렇죠?
인간은 생물이다 이래도 돼요. 인간이 붙잡혀져요. 근데 이건 그물이 너무 커요. 인간은 동물이다 해도 사실 뭐 개소말되지 다 들어오는데 생물이다 그러면 막 식물 다 들어오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가능한 한 제일 가까운 걸로 잡는 겁니다. 그렇죠? 인간은 동물이다 잡으면은 그럼 여기서 이제 나머지 문제는 뭐냐면 개소말돼지 걸러내야 되잖아요. 개소말돼지를 걸러내기 위해서 뭘 하냐면은 개소말돼지는 없고 인간에게만 있는 종적인 차이를 찾아내는 겁니다. 그게 뭐냐? 그러면 이제 이성을 가진 이런 거죠. 그렇죠? 요 차이를 딱 집어넣으면은 개소말돼지 싹 걸려지고 이제 인간만 남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인간은 이성적 동물이다라고 전통적으로 이제 좀 얘기를 해옵니다. 사실 엄밀하게 고대 논리학자들의 논리 규정에 따르면은 인간은 이성적 동물이다는 좀 틀렸고요. 이건 맞는 정의는 아닙니다. 왜 아닐까요? 왜냐면은 그렇게 하면 신과 구별이 안 가요. 신도 이성적 동물이거든요. 그래서 이 정의는 틀린 정의입니다. 아리스토텔레스 정의를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참고로 그거 뭘까요? 정답은? 수렴을 지닌 이성적 예, 그 정의를 할 때 해서는 안 되는 것 중에 하나가 줄줄이 붙이는 겁니다. 날개 없는 두발 짐승이라는 예, 공부하셨군요. 안 하셨? 어디서 읽으신 거 아닌가요? 그랬을 것 같다고 지금 떠오르는 게 뭔가 대단히 천재적인 직관이 이제 그 전통 아리스토텔레스 아마 이 토피카라는 변증론이라고 번역됩니다. 인간은 이족 보행동물이라는 거예요. 두 발로 다니는 그러한 동물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럼 원숭이는 어쩔? 뭐 이럴 텐데. 그런데 이제 그 두 발로 걷는 것을 이제 본래적인 것으로 가지고 있는 거죠. 인간은 이제 다른 동물과는 다르게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합니다. 자, 뭐 그런 식으로 이제 이야기를 하는데요. 제가 이제 왜 이 이야기를 지금 가지고 왔냐면 존재는 이렇게 정의가 안 돼요. 있음이라는 거. 왜냐면은 있음보다 더 위에 뭐가 있나요? 없죠. 인간 위에는 동물이고 동물 위에는 뭐 생물이고 뭐 생물 위에는 뭐가 있을까요? 뭐 여러 가지를 놓을 수 있지만 존재 위에는 없습니다. 존재 옆에 있어 비존재가 있어. 존재는 무엇이냐 비존재가 아니다. 비존재는 무엇이냐 존재가 아니다. 존재는 무엇이냐 존재다. 비존재는 무엇이냐 이렇게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존재는 정의가 안 됩니다. 근데 어쨌든 존재는 비존재가 아닌 것이죠. 그리고 이 둘의 관계는 모순 관계입니다. 서로 허용을 할 수 없고 제3자도 없고 섞일 수도 없고 배타적인 관계인 것이죠. 무엇인가가 있기 위해서는 그것은 없지 않고 있어야 합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이제 무엇인가가 있기 위해서는 그것이 항상 자기 자신임을 유지해야 돼요. 내가 다른 걸로 바뀌어서는 안 돼요. 내가 항상 나와 같은 자여야 합니다. 자기 자신임을 유지한다라는 말은 자기 동일성을 갖는다라는 뜻입니다. 자기 자신임을 유지한다라는 것. 이를테면 내가 있다가 다른 것으로 바뀌었다 그러면 앞에 있던 나는 없어진 거잖아요. 그래서 안 된다는 겁니다. 무엇인가가 있기 위해서는 그것은 있어야 하고 항상 자기 자신임을 유지해야, 즉 자기 동일성을 가져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완전한 그 존재를 확보하기 위해서는 있음과 같은 동일성이라는 것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세 번째 뭐냐면 타자는 뭐냐면은 근데 무엇인가가 있다는 것은 자기 자신임, 자기 동일성을 유지하는 것이면서 동시에 다른 것과 다른 것이어야 합니다. 나 이외의 다른 것과 다른 것. 결국 이제 자기 자신인 것이죠. 그렇죠? 항상 다른 나 이외의 다른 것과 구별되는 것. 그러니까 내가 아닌 것을 제외한 모든 것이 나잖아요. 그렇죠? 예. 그렇기 때문에 어떤 것이 존재한다라고 하는 것은 그것이 있어야 하고 그것이 자기 동일성, 자기 자신임을 유지해야 되고 그것이 자기 이외의 다른 것과는 구별되는, 즉 다른 것과는 다른 것이어야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네, 이것들을 소위 이제 존재의 최고 류라고 얘기를 합니다. 나중에 여기에 운동과 정진하고 하는 이제 두 개가 더 첨가가 되는데 티마이오스라고 하는 이 티마이오스는 그 가운데 있음, 같음, 다름이라고 하는 이 세 가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호는 이걸로 만들어진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다른 게 아니라 이걸로 이루어져야 한다. 이렇게 물불 공격 같은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일단 존재 동일자 타자라고 하는 것을 요소로 사용한 이유는 이제 우리가 어떤 식으로든 쫓아올 수 있을 때 있는데
그 다음에 가분적, 불가분적, 가분적, 불가분적, 가분적, 불가분적이라고 하는 게 이제 그 다음 문제입니다. 앞에 비해서 나눌 수 있고 항상 같음을 유지하는 있음, 물체들의 영역에서 생겨나고 나눌 수 있는 있음, 그러니까 나눌 수 없고 항상 같음을 유지하는 있음, 물체들의 영역에서 생겨나고 나눌 수 있는 있음. 여기 이제 같음, 다름도 넣을 수 있겠죠. 나눌 수 없고 항상 같음을 유지하는 같음, 물체들의 영역에서 생겨나고 나눌 수 있는 같음, 그리고 나눌 수 없고 항상 같음을 유지하는 다름, 물체들의 영역에서 생겨나고 나눌 수 있는 다름, 이런 식으로 얘기할 수 있을 겁니다. 이것들은 그래서 이걸 그냥 가분적, 이게 물체들의 영역에서 나눌 수 있는 불가분적, 이것은 나눌 수 없고 항상 같음을 유지하는 이런 것이죠. 아마도 이 가분적이라고 하는 것, 물체들의 영역에서 생겨나고 나눌 수 있다는 것은 아마 감각세계, 생성과 변화의 영역을 얘기하는 것 같아요. 생성과 변화의 영역에 있는 존재와 동일자와 타자. 그 다음에 나눌 수 없는이라고 하는 것은 항상 전체로서 온전하게 드러나는 것. 이거는 감각세계에선 얘기할 수 없는, 소위 감각의 영역을 넘어서 있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소위 이제 형상의 영역, 이데아들의 영역이겠죠. 그렇죠? 형상의 영역에 있는 있음, 같음, 다름. 이것을 섞었다라는 얘기입니다. 혼을 만드는데, 혼을 만드는 재료는 감각세계에서 생성소멸을 겪으며 그 안에서 있고 같고 다르다라고 이야기될 수 있는 것들과 그 다음에 항상 전체로서 포착되고 생겨나지도 변화하지도 않고 불가분적인 있음과 같음과 다름, 이것들을 섞어서 그 내계적이고 중간적인 있음과 같음과 다름을 뽑아내고 다시 이것들을 섞어서 혼을 만들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왜 굳이 이렇게 또 했을까요? 자, 일단 이걸 통해서 이제 우리가 이제 추측을 해봐야겠죠. 자, 그럼 결국 플라톤의 의도는 뭐냐면은 우리 안에 있는 혼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는 감각 세계 안에 있는 감각물이잖아요. 우리도 감각적인 것들이란 말이죠. 감각적인 것들 안에 혼이 들어있는데, 그래서 생명체, 무생물이 아니라 생명체, 생물인데, 그런데 이 혼은 감각 세계의 요소와 형상들의 영역의 요소가 섞여 있어요. 혼은. 따라서 우리는 감각 세계 안에 있지만 우리를 움직이고 있는, 그 다음에 우리의 동일성을 만들어주는 이 혼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를 규정해주는 혼은 감각적인 것과 그다음 비감각적인 형상적인 것이 섞여 있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죠. 자, 그러면 이제 여기서 이제 플라톤의 의중을 한번 짐작해 봐야겠죠. 형상적인 영역을 혼 안에 섞어 넣은 이유는 무엇일까? 네? 변할 수 있다. 변할 수 있다. 뭐가 변할 수 혼이 있다? 변할 혼이 변할 수 있기 위해서 형상적인 게 필요할까요? 반대로 변하지 않기 위해서. 변하지 않기 위해서. 자, 형상적인 것을 넣었다라고 하는 건 그냥 불변적인 것을 넣었다라는 얘기일 수 있겠죠, 그렇죠? 자, 그런데 자, 일단은 이런 걸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우리가 앞에서 쭉 얘기를 하면서 우리가 자연을 탐구한다라고 얘기했잖아요. 자연을 탐구하면서 이제 우리가 소위 이른바 지식을 얻게 되는 거죠, 과학을. 그러니까 자연 세계가 끊임없이 변화하니까 완벽한 지식은 얻지 못한다 하더라도 그 완벽함에 이제 상당히 근접해 있는 이제 여러 가지 과학을 얻잖아요. 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과학, 알미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불변하는 것에 대한 알미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우리가 어쨌든 알을 얻는다라고 하는 것은 불변하는 것에 대해서 뭔가를 알아낸다라는 것이죠. 근데 만약에 우리가 모든 게 다 변화하는 감각세계의 것들로만 이루어져 있다면 우리가 무슨 수로 불변하는 것을 알 수 있겠어요? 자, 인간의 혼 안에 있는 지성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지식을 얻는다. 지식은 불변하는 것이잖아요. 다시 말해서 지식을 얻는다라고 하는 것은 돌려 말하면 형상에 대해서 안다라는 얘기거든요. 그런데 감각세계와 형상세계가 완전히 단절되어 있다면은, 그래서 단 한 번도 형상세계를 우리가 접할 수 없다면 우리는 절대로 형상을 알 수가 없죠. 그런데 그렇다면 그 얘기는 우리는 절대로 지식이든 과학이든 아무것도 얻을 수 없다는 것이죠. 더 나아가서 우리는 절대로 어떤 윤리적인 기준 같은 것도 만들 수 없어요. 뭐 선의 이데아 이런 게 있어야지 뭐 좋음에 대해서 얘기할 수 있는 건데, 이데아니 형상이니 이런 거랑 우리랑 완전히 유리되어 있으면 우리는 절대로 감각 세계를 넘어설 수가 없으니까. 즉 인간이 불완전하나마 절대적인 것에 대해서, 불변하는 것에 대해서 알기 위해서는
인간 안에 그것과 유사한 모종의 것을 나눠 가지고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혼을 구성하는 요소 가운데에서 형상적인 측면을 넣어준 거라고 이제 할 수가 있을 겁니다. 따라서 혼은 물질적인 것과는 달라요. 그런데 물질 세계 안에 있어요. 물질 안에 갇혀 있어요.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혼은 물질 세계를 넘어서 다른 영역에 있는 불변하는 것을 추구하고 또 불완전하나마 그 일부를 갖다가 획득해서 불변하는 것에 대한 알을 얻을 수 있도록 물질적인 것 안에 갇혀 있음에도 불구하고 물질 세계 안에서 불변하는 것에 대한 알을 얻을 수 있도록 하는 기능을 넣기 위해서 이 요소를 넣었다고 우리는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럼 이번에는 이 가분적인 것, 물체적인 것 안에서 생성 소멸하고 나눌 수 있는 것, 나눌 수 있다라는 건 그럼 쪼갤 수 있다는 거잖아요, 말 그대로. 그렇죠? 예. 이건 왜 필요할까요? 굳이 이것만 있으면, 불가분적인 것만 있으면 되죠. 그 혼도 훨씬 더 깨끗하고. 근데 굳이 이게 왜 필요할까요? 가분적인 요소, 그러니까 즉 감각세계의 요소, 감각세계의 존재, 감각세계의 동일자, 감각세계의 타자가 왜 필요할까요? 똑같은 거 아닐까요? 네? 뒤집으면 아까 뒤집으면은 그 혼적인 것, 그 형상 세계를 이해하기 위해서 혼의 형상 세계에 대한 그런 거를 중간적인 걸 넣었다면 이 감각적인 거를 알기 위해서 감각적인 것이 들어가야 알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호기적인 감각적인 것을 알기 위해서 하는 사실은 감각적인 것 자체에 대해서는 알미 이루어지지가 않죠. 우리 우리가 알미라고 부르는 것은 그 자체로 사실 불변하는 것에 대한 알미지, 계속 뭔가 변하고 생겨나고 소멸하고 이러기를 부단하게 반복하는 것에 대한 사실 암 자체가 이루어질 수가 없어요. 그러면 혼이 이 물질 세계에서 떠나는 기준인 거예요. 떠나기 물질 위해서. 세계에 그러면은 도덕 필요가 없죠, 사실. 심지어 사실은 지금 말씀하시는 것과 비슷한 태도를 우리는 플라톤이라는 작품에서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플라톤의 티마에서보다 더 앞에 있는 이런 중기 작품인데, 거기서는 이제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이제 신체는 영혼의 감옥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좀 내가 혼만 있으면 정말 이 진리를 바로 탁탁 직관할 수 있는데 몸 안에 갇혀 있으니까 직관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빨리 좀 벗어나고 싶어요. 그래서 철학자는 죽는 걸 좋아한다 이렇게 얘기하죠. 그래서 철학한다는 것은 죽음을 연습하는 거, 이상한 소리 막 하죠. 이 점이 왜 필요할까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 필요하냐면은 혼이 제가 앞에서 얘기했던 운동의 원리이기 때문이에요. 몸을 움직여야 돼요. 근데 혼이 그 아까 물질적이지 않다라고 얘기했잖아요. 물질적이지 않은 것이라고 한다면 어떻게 물질적이지 않은 게 물질적인 걸 움직이나요? 이게 어렵죠. 무슨 얘기냐면 이건 제가 이제 대학에서 수업할 때 늘 써먹는 거라 강의를 듣는 학생이 있다면 똑같은 소리 잘 드는 얘가 마술사하고 초능력자하고 비교를 해볼 때 마술사하고 초능력자의 공통점이 있어요. 왜냐하면 저쪽 멀리 떨어져 손을 안 대고 멀리 떨어져 있는 책상을 움직일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근데 마술사하고 초능력자의 차이는 뭘까요? 마술사는 트릭을 쓰죠. 사실 이제 눈에 잘 안 보이는 까만 줄로 이렇게 연결해가지고 이렇게 딱 움직인다는 거죠. 초능력자는 초능력자 사기죠. 사실 마음의 힘으로 저걸 움직인다 이렇게 주장을 하잖아요. 마술사는 누구나 다 마술사는 트릭이 있다는 걸 알죠. 그래도 박수를 치죠. 왜냐하면 그게 워낙 이제 교묘하기 때문에 감탄을 하는 건데, 초능력자는 나는 마음의 힘으로 손가락을 구부릴 수 있어 그러면 사기치기 막 수그러지게 생각을 하죠. 즉 우리의 통념은 뭐냐면 물체가 물체를 움직이지 정신은 물체를 움직일 수 없다는 게 우리의 통념이에요. 그래서 마술사는 트릭을 써서 뭔가를 움직이기 때문에, 즉 줄을 이용해서 책상을 당기기 때문에 물체가 물체를 움직이기 때문에 놀라지 않아요. 그냥 그 기술에 대해서 놀랄 뿐이에요. 근데 초능력자는 나는 정신력으로 숟가락을 구부릴 수 있어 이제 이러면은 사기치는 분명히 뭔가 트릭을 있는데, 마술사는 정직하기라도 하지 초능력자는 자기는 마음의 힘으로 움직인다고 지금 사기를 치고 있고 이제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그렇죠? 따라서 물체가 물체를 움직이고 정신은
자체로 움직이지 않는다. 전혀 다른 영역의 것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자, 그런데 제가 여러분에게 이제 부탁을 하는데 손을 한번 이렇게 들어보세요. 제 말을 듣고 여러분이 마음으로 여러분의 몸을 움직인 거잖아요. 어떻게 가능해요? 마음으로 막 손 들어야지 해서 들은 거잖아요. 어떻게 몸을 움직였냐고요. 초능력자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초능력자가 나는 마음으로 손가락을 굴릴 수 있으면 그렇게 욕을 해야 되는데 아무렇지도 않게 내 마음으로 손 들었지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이거는 왜 욕을 안 하죠? 뭐 내 마음이니까. 그래도 말이 안 되죠. 어떻게 마음으로 몸을 움직이죠? 내가 걸어가야지라고 마음 먹었더니 몸이 움직인다는 거예요. 걸어서 물체로 움직이는 거예요. 비물질적인 마음의 물질적인 것을 움직이고 있잖아요. 이게 어떻게 가능하냐는 거예요. 똑같은 문제거든요. 사실 혼이 몸과 물체적인 것과 혼이 완전히 다른 것이라고 한다면 그러면은 혼은 절대로 물체적인 걸 움직일 수가 없어요. 그런데 플라톤은 이 철학의 전통에 따라서 혼이 운동의 원리라고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모든 운동은 혼에서 발생한다고 생각을 해요. 반면에 혼이 빠져있는 것은 움직임을 전달받고 전달해주기만 할 뿐이지 스스로 운동을 일으킬 수 없다고 생각을 해요. 모든 운동의 원천이 혼에서 나온다고 한다면은 플라톤이 설명해야 될 부담은 뭐냐면 어떻게 비물질적인 것이 물질적인 것을 움직일 수 있느냐라고 하는 겁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하기 위해서 혼 자체에 감각적인 요소가 들어가 있다라고 지금 설명을 하는 겁니다. 단 그것은 물불공기 같은 건 아니다라는 거죠. 감각의 영역에서 무엇인가가 있다면 그것은 없지 않고 있어야 하고 감각의 영역에서 무엇인가가 있다면 그것은 일정 정도 자기 독립성을 유지해야 되고 내가 살아있는 동안 나는 남이 될 수 없어야 되는 것이고요. 그리고 나 자신을 계속 유지해야 된다는 것이죠. 감각의 영역 안에서 나눠지고 혹은 쪼개지고 할 수 있는 것들 안에서의 있음과 같음과 다름을 혼이 자기 구성 요소로서 갖게 된다면 그렇게 해서 완성된 혼은 몸을 움직일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는 것이 아마 플라톤의 혼의 요소로서 가분적인 영역, 감각적인 영역과 불가분적이고 형상적인 영역의 있음과 같음과 다름을 섞어서 혼의 재료로 만들었다고 생각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게 해서 이것이 깃든 생명체는 동물이든 사람이든 혹은 우주 별이든 간에 다 스스로 움직일 수 있게 된다고 볼 수가 있을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좀 넘어가서 이걸 보겠습니다. 우리는 이제 머릿속으로 상상을 해야 돼요. 왜냐하면 반죽을 이렇게 지금 한 겁니다. 이게 그 감각적인 영역과 감각적이지 않은 영역이 존재와 동일자, 카자를 다 섞어가지고 그러니까 반죽을 이렇게 만들었어요. 그럼 그 다음에 이제 하는 작업은 이 반죽을 길게 둘러 짭니다. 이렇게 납작하게 만들어서 길게 한 다음에 이것을 다시 이제 젓가락처럼 이렇게 둘로 이렇게 쭉 짜깁니다. 그 다음에 이 둘을 다시 X자로 이렇게 겹칩니다. X자로 이렇게 겹쳐요. 겹쳐가지고 끝과 끝을 잇습니다. 그러면 아마 이런 형태가 됩니다. 이렇게 혼을 이렇게 반죽해 놓은 거를 이렇게 얇게 해서 두 개의 이제 띠가 만들어지는 이제 반직고리 같은 것이 이제 만들어지게 되는 것이죠. 그렇게 해서 두 개를 갖다 이렇게 겹치는데 바깥쪽에 것을 바깥쪽에다가 이렇게 겹친 것을 이게 좀 그려져 있었는데 이걸 수평이라고 하죠. 180도. 이것을 갖다가 같음이라고 하고요. 이렇게 대각선으로 되어 있는 것 이것을 갖다가 이제 다름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이것이 이제 회전을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것을 같음의 회전 그리고 이제 회전은 궤도를 따르기 때문에 같음의 궤도라고도 부릅니다. 그리고 이것을 다름의 회전 그 다음에 이제 궤도라고. 자 그래서 이를테면 이제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이렇게만 회전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 출발점과 끝점이 같은 것이죠. 따라서 이 운동은 한 번 시작되면 영원히 돌게 됩니다. 여기도 이제 마찬가지고요. 그런 식으로 갑니다. 그래서
같은 의 운동은 평면을 따라 오른쪽으로 돌게 하고 다른 의 운동은 대각선을 따라 왼쪽으로 돌게 했으며 지배권은 같은 구와 다른 의 회전을 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자 결국 우리가 혼이 운동의 원천이다라고 하는데 그 운동의 원천은 어디서 나오느냐라고 한다면 바로 이게 지금 혼인데요. 이 회전 운동으로부터 나온다라는 겁니다. 이 회전 운동이 인간도 혼이 있잖아요. 지금 혼이 머리 안에 이렇게 들어가 있어서 회전 운동을 일으키는데 그것이 몸 안에 갇혀 있기 때문에 인간은 전후 좌우 상하 운동을 하게 되는 겁니다. 앞으로 갔다 뒤로 갔다. 반면에 우주와 하늘에 있는 별들은 이런 몸을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소위 말하는 자전 운동이나 공전 운동만 하게 되는 것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자 이렇게 자르는 과정에서 순서상으로는 이게 먼저 나오지만 이제 사실은 이 소술 구조를 따르면 이게 좀 다음에 봐야 되는데 그것들을 갖다가 그냥 막무가내로 자른 것이 아니라 그것을 일정한 수적인 비율에 따라서 나누게 됩니다. 이거는 이거는 이제 번역을 그대로 인용을 한 건데 재번역뿐만 아니라 이제 책을 사서 읽으시면 될 거고 이걸 좀 알기 쉽게 하면 그러면 2, 4, 8, 1, 3, 9, 27 하게 되면 이게 보면은 1,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개의 수가 나오게 되죠, 그렇죠? 그다음에 이제 이것을 갖다가 2분의 3과 3분의 4, 로 이제 그리고 이제 3분의 8 이런 식으로 이제 나누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요 사이를 산술 평균과 조합 평균으로 계속해서 이제 나눠내게 됩니다. 이것을 사실 지금 설명하려면 한 3분 정도 고민 중입니다. 말을 하려고 지금. 그런데 이것을 설명을 하기보다는 이것의 결과를 알려드리는 게 좀 더 나을 것 같아요. 자, 이렇게 자 이렇게 나눈 것들을 가지고 이렇게 이제 두 개의 선을 나누고 하나는 그대로 이제 옆으로 평평하게 해서 이제 같은 회전을 만들고, 근데 나머지는 대각선으로 해서 다름의 회전을 만든 다음에 이 대각선으로 된 다름의 회전을 다시 이제 잘게 잘라서 6등분을 해서 총 7개의 작은 궤도들을 만듭니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아까 이제 그 물불 공기 흙으로 우주의 몸을 만들었다고 했잖아요. 근데 우주의 몸은 거대한 구를 형성을 합니다. 이게 천구입니다. 천구. 천구가 되고 천구를 지금 이 가틈의 회전이 돌아요. 그 얘기는 뭐냐면 가틈의 회전이 우주를 돌리는 겁니다. 우주는 거대한 구의 형태로서 뱅글뱅글 돌아갑니다. 자전을 하는 겁니다. 자 그리고 이 다른의 회전들은 이렇게 대각선을 따라 왼쪽으로 돌게 했죠. 그 다음에 다시 보게 되면은 이것들을 6번에 걸쳐 잘라내서 서로 다른 크기의 원 7개를 만듭니다. 그래서 이것을 이게 다름의 회전이라고 한다면 이것을 다시 나눠내서 원 7개를 갖다가 만들게 됩니다. 이것을 만든 이유는 여기다가 별을 하나씩 얹어주기 위해서요. 7개의 별을.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이게 같은 회전이고 이제 다름의 회전이 되는데 이 다름의 회전에 해당되는 혼을 갖다가 잘라내서 이런 식으로 만들어냅니다. 그래서 이제 가장 작은 것, 좀 더 큰 것, 좀 더 큰 것 이렇게 되고 이것들을 따라서 이제 별들이 돌게 되는 것이죠. 제일 가운데는 여기 지금 나와 있지 않지만 제일 가운데는 우주의 중심은 지구겠죠. 그래서 제일 가운데는 지구인데 지구에서 제일 가장 가까이 있는 게 달, 태양, 수성, 금성, 화성, 목성, 토성. 고대인들이 발견했던 행성들입니다. 그러면은 아마 이렇게 될 겁니다. 우주는 거대한 구의 형태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거대한 구의 형태를 하고 있고 이 천구는 이렇게 뱅글뱅글 갑니다. 스스로 자전을 합니다. 그리고 이 천구의 천장이겠죠. 천구의 천장에는 수많은 별들이 박혀 있어요. 이게 항성들이겠죠. 붙박이별. 이 붙박이별들은 그냥 박혀 있는데 천구가 뱅글뱅글 도니까 이렇게 보면은 이렇게 도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 다름의 회전을 6등분해서 총 7개의 회전을 만들죠. 거기다가 별들을 하나씩 놓은 거죠. 그래서 지구에서 이렇게 보면은 별들이 이제 소위 말하면 이제 태양이 이제 동쪽에서 동쪽으로 지고 이제 달도 뜨고 이제 그 다음에 화성이라든가 이제 별들이 움직이는 것이 보이는 것이죠. 자, 그런데 이 별들은 차이가 있어요. 항성하고는 차이가 있어요. 어떤 차이가 있냐면 이 별들은 움직이는 속도가 제각각입니다. 그래서 서로 쫓거나 쫓기거나 합니다. 그리고 이제 어떨 때 보면 별이 이렇게 가다가 역진을 하기도 합니다. 특히 이제 고대인들한테는 이제 별의 역행 운동 같은 게 정말 설명하기 어려운 문제였어요. 왜냐하면은 여기서 그냥 계속 회전 운동만 나오잖아요. 회전 운동하면 한 방향으로만 가야 되는데 가야 될 게 이제 갑자기 뒤로 오거나 이렇게 이거 설명이 전혀 안 돼요. 왜 그러냐면은 사실은 지구가 우주의 중심에 있지 않고 지구도 태양 주위를 돌잖아요. 그러다 보면은 별의 역행이 자연스럽게 설명이 되는데 고대인들은 꿈에도 그런 생각을 못 하고 있었기 때문에 지구를 딱 중심축에서 보는데 왜 별이 이렇게 가다가 며칠 뒤에 보면 이렇게 가 있지?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런 식으로 설명을 하는데 우리가 주목할 게 하나 있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같음을 이게 타자의 궤도, 타자의 회전이고 같음, 동일자의 궤도겠죠. 바깥쪽을 도는 것이 동일자, 같음의 회전이고 그다음 안쪽을 도는 것들이 이제 타자, 다름의 회전들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제 주목할 것이 지배권은 같음과 닮음의 회전에 주었습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즉 서로 다른 방향으로 돌아요. 이를테면은 동일자는 이렇게 오른쪽으로 돌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타자의 궤도는 하나일 때는 이제 왼쪽으로 도는데 이제 이것들이 이제 6등분돼서 7개의 궤도가 되는 이제 제각각의 방향으로 이제 서로 돌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게 지배권을 동일자의 궤도에 주었다 이제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자, 이제 봅니다. 다름의 궤도는 이렇게 되고 같음의 궤도는 이제 이렇게 된다고 합시다. 그런데 지배권을 같음에 줬을 즉 다름의 회전은 같음의 회전의 지배를 받아야 돼요. 그래서 다름의 회전이 이렇게 나뉘어지게 되고 여기서 이제 달, 태양, 수성, 금성, 화성, 금성, 토성, 초록으로 있잖아요. 근데 이것들은 각자 다름의 궤도를 따라 돕니다. 서로 제각각 다른 속도로 돌고 다른 방향으로 돌 겁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들 모두 다 같음의 회전의 지배를 받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같음의 회전은 가장 빠른 회전이고 가장 강한 회전이에요. 그리고 이거는 자전이죠. 그냥 뱅글뱅글 스스로 도는 것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것의 지배를 받는다는 건 동그란 게 없네요. 이게 이제 이렇게 돈다고 합시다. 자, 이를테면 이게 지금 다름의 궤도 중에 하나인 태양의 궤도예요. 지구에서 두 번째, 달 다음에 이제 태양. 이게 태양이 이 궤도에 얹혀져서 이렇게 돕니다. 그렇죠? 태양이 이 궤도를 하나 다 도는데 걸리는 시간은 1년입니다. 1년. 이게 처음 끝으로 돌아서 자기 자리에 오게 되면 1년이 됩니다. 자, 그런데 따라서 이 궤도는 이렇게 대각선으로 뭐 이렇게 돌겠죠. 그렇죠? 자, 그런데 이 다름의 궤도, 태양의 회전이 돌아가는 다름의 궤도는 같음의 지배를 받아요. 같음의 지배를 받는다는 건 뭐냐면 이 궤도 전체가 같음을 따라서 이렇게 돌고 있다는 겁니다. 즉 태양은 이렇게 돌면서 동시에 이렇게 또 돌고 있는 같음을 따라서. 자, 이게 무슨 뜻일까요? 같음의 회전은 매일 한 바퀴를 돌아요. 태양의 궤도는 1년에 한 바퀴를 돕니다. 그럼 이제 이렇게 되는 거죠. 우리는 아침에 일어나면 해가 동쪽에서 떠서 서쪽으로 지는 걸 보잖아요. 이건 뭐죠? 지금 같음의 회전의 지배를 받고 있는 겁니다. 태양이. 해가 동쪽에서 떠서 서쪽으로 졌다라는 거는 같음의 태양은 이렇게 돌고 있지만 이건 1년 걸리는 거고 매일매일 이렇게 한 바퀴씩 이렇게 돌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딱 보니까 동쪽에서 떠서 서쪽으로 지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즉 같음의 궤도, 동일자의 궤도를 지금 따라 돌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런데 그러면 다름의 궤도를 본다는 건 무슨 의미일까요? 네?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동쪽에서 떠서 서쪽으로 지는 건 매일 똑같은데 가만히 보니까
봄에는 우리 집 지붕으로 해가 떴어요. 근데 여름에 보니까 버드나무 위로 해가 뜨고 있어요. 같은 동쪽은 동쪽인데 이제 지붕에서 뜨다가 버드나무 위로 떠다가 다시 이렇게 딱 돌아서 지붕으로 뜨니까 1년이 지나가는 거죠. 즉 이게 비스듬하게 이렇게 도는데 1년이 걸리니까 그게 이제 우리에게 보이기에는 해가 이렇게 떴다가 이렇게 떴다가 이렇게 떴다가 이렇게 떴다가 이렇게 떴다가 다시 이렇게 떴다가 이렇게 가는 겁니다. 이거 역시 제가 앞에서 얘기했던 거꾸로 가는 겁니다. 사실은 아마 고대인 우리 현대인과 마찬가지로 고대인들 일단 관찰을 먼저 했겠죠. 관찰을 먼저 하니까 해가 동쪽에서 떠서 서쪽으로 지는 거는 뭐 이렇게 보나 보다를 하고 하는데 근데 동쪽은 동쪽인데 늘 보면 동쪽이 조금씩 달라져요. 지는 쪽도 늘 조금씩 달라지는 거죠. 이게 이제 더 어려운 거죠. 이 설명이 훨씬 더 어려운 거죠. 왜 봄에는 버드나무 위로 떴다가 여름에는 그 지붕 위로 뜰까? 매일매일 뜨는 건 오히려 설명하기 쉬울지 몰라도. 그런데 이런 식으로 설명을 하니까 이제 된다는 건데 이게 이제 플라톤식 설명이 되는 것이죠. 자, 이런 식으로 결국 플라톤이 혼이라고 하는 걸 설명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이제 스스로 운동하는 거죠. 생명체의 특성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자기 운동을 설명하기 위해서 이제 혼을 설정을 한 것 같아요. 혼을 설정을 한 것 같고, 즉 우리 인간도 이제 자기 운동을 하죠. 스스로 움직이니까. 그런데 인간의 움직임과 이 별들, 우주의 움직임은 다를 겁니다. 왜냐하면 인간은 별들의 움직임은 사실은 자전 운동이나 회전 운동은 가장 완벽하게 질서 지어진 운동이에요. 왜냐면 다른 변수가 거의 없으니까. 그 중에서도 가장 완벽한 거는 바로 이 가틈의 회전이겠죠. 그렇죠? 가틈의 회전은 그야말로 항상 일관되겠죠. 가틈의 회전의 지배를 받는 요 위에 붙어있는 항성들, 이것들도 가장 완벽한 운전을 하는 운행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것보다 조금 열등한 거는 가름의 운동입니다. 이것도 회전 운동을 한다는 점에서는 굉장히 훌륭한 운동이지만 가틈의 운동만큼 규칙적이진 않죠. 그렇죠? 속도가 제각각이고 그다음에 이제 역행이라든가 설명할 수 없는 일들이 나타나니까 이것보다 더 열등한 운동은 바로 우리들입니다. 왜냐면 우리는 중구난방으로 움직이잖아요. 일정하게 움직이지 않고. 왜냐면 우리는 몸 안에 갇혀있기 때문에 이 회전 운동이 결국은 신체라고 하는 거죠. 팔다리의 움직임을 통한 움직임으로 바뀌어버리기 때문에 우리는 별의 운동보다는 훨씬 덜 조화로운 운동을 이제 한다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 모든 것들에 대해서 공통적인 것은 플라톤은 읽다 보면은 좀 너무 무리해서 억지를 부리는구나라는 느낌이 있을 정도로 항상 일관된 설명을 추구를 합니다. 그래서 우주는 거대한 생명체이다. 그리고 이 생명체이기 때문에 스스로 자신의 우주 원리를 갖는다. 그렇기 때문에 혼을 갖추고 있고 그 혼이라고 하는 것이 바로 천체의 운동, 천부의 운동과 행성들의 운동을 통해서 나타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것과 같은 구조를 가지고 있는 것이 바로 인간이라고 하는 겁니다. 다만 인간은 우주에 비해서 그리고 우주를 구성하는 별들에 비해서 훨씬 더 뭐랄까 좀 작고 그다음에 훨씬 더 그 순수함에 있어서 열등한 이제 그러한 그 존재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성적으로는 또 이제 아이소모르픽한 동형적인 같은 형태와 같은 구조를 지닌 것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그렇게 주장을 함으로써 이제 플라톤이 바라는 것은 이 작품의 처음 의도하고도 이어질 겁니다. 인간이 본성적으로 우주와 기본 구조가 같다라고 한다면은 우주만큼은 아닐지언정 적어도 이제 우주처럼 일정 정도 조화롭고 그다음에 이제 질서 잡힌 운동, 즉 삶을 살아갈 수 있을 것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것을 갖다가 이제 규명해낼 수 있다면은 인간이 구성하려고 하는 공동체 역시도 우주만큼 똑같지는 아니지만 우주를 흉내내서 그만큼 이제 조화롭고 아름다운 공동체를 만들어낼 수 있을 것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겁니다. 이 시간의 지적은 제가 그냥 간단히 말로 이제 설명을 공부만 하고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이 너무 많이 지나서. 자, 이 우주를 이제 다 만들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게 이 궤도를 만들게 여기다 별을 갖다가 올리려고 이제 한 거죠. 거꾸로 얘기하면 이제 우리는 별을 보는데 이 별을 어떻게 설명할까라고 했을 때 플라톤은 이 티마이오스를 통해서 사실은 이 별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궤도의 움직임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이제 얘기를 한 겁니다. 자, 그런데 이 별에 대한 설명을 또 더 할 필요가 있어요. 자, 이 우주 제작자는 여기까지 만들고 나서 이제 자기가 만든 이 천부를 이제 딱 보면 이제 기분이 좋잖아요. 이제 흐뭇해해요. 기뻐하고 흐뭇하고 되게 막 인격신처럼 보죠. 그러면서 이제 한층 더
돈과 닮은 것을 만들겠어. 뭐 이런 식으로 결심을 합니다. 즉 형상에 더 가까운 것을 만들겠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나 감각세계는 절대로 형상과 똑같을 수는 없죠. 왜냐하면은 형상 이 이데아라는 건 완벽한 세계인데 완벽하다라고 하는 건 모든 운동과 변화로부터 자유롭다는 겁니다. 이데아는 불변의 세계죠. 근데 감각세계는 운동과 변화의 세계잖아요. 근데 운동과 변화의 세계는 애초에 불변의 세계를 똑같이 갈 수도 없어요. 그러면은 불변하고 생성도 소멸도 없는 영원한 세계를 모방해야 되는데 운동 중에 어떤 운동을 가지고 모방하면 제일 가까울까? 즉 불변하는 것에 가장 가까울까? 그건 바로 규칙적인 운동입니다. 운동을 피할 수 없다면 가장 규칙적이게 만드는 겁니다. 규칙적인 운동이라는 건 똑같은 일이 반복되는 거거든요. 계절의 순환단지. 그것은 불변만큼은 아니지만 막 랜덤하게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무질서하고 불규칙하게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항상 그때 그렇게 거기에 있는 식으로 운동이 전개가 되는 것이죠. 이것이 불변하면 제일 가까운 운동이라는 겁니다. 그렇게 이 세계를 만든 거죠 지금. 그래서 모든 운동을 다 지금 회전 운동으로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직선 운동 이런 게 없고 회전 운동의 특징은 출발점과 끝점이 항상 같기 때문에 일단 운동이 딱 시작이 되면은 뭔가 가로막는 것이 있지 않으면 계속 움직인다라고 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그것이 어디론가 다른 곳으로 벗어나지도 않고 그리고 그 사이에 어떤 단절이라든가 변화가 생기지도 않는다라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운동 자체를 피할 수는 없으나 그 운동은 불변에 가깝게 가장 일정하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여기까지 만들었어요. 근데 그 다음에 또 뭘 만들려고 이야기를 하냐면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그런데 우주는 영원하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주는 영원하다. 형상들은 영원한 것이죠. 생성도 소멸도 하지 않으니까 영원한 것이겠죠. 그러려면은 이 세계도 영원해야 되겠죠. 우주 제작자는 이제 고민을 하는 겁니다. 이데아들은 영원하단 말이지. 그럼 내가 만든 이 세계도 영원해야겠죠. 이 세계가 이를테면 늙어서 나중에 다 소멸을 해버린다. 이 우주가 멸망한다. 망해버린다. 이러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주가 형상들 혹은 이데아들처럼 어쨌든 영원해야 되는 거죠. 죽지 않아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를 이제 고민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둘 사이에는 차이가 있어요. 이데아들의 영원함이라는 것과 감각세계의 영원함이라고 하는 것은 차이가 있습니다. 데미로고스 우주 제작자는 이런 식으로 이제 궤도들을 만들어서 이제 운동을 시킨단 말이죠. 앞에서 얘기했듯이 이 궤도들은 한번 이제 돌기를 시작하면 이제 그치지 않습니다. 고대 철학에서 고대인들이 생각하기에 이제 굉장히 중요한 운동 중에 하나가 회전 운동은 영원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은 직선 운동은 가다가 끝을 부딪히면 쓰게 돼요. 그런데 회전 운동은 여기서 출발하잖아요. 출발을 해서 끝에 와도 다시 출발점이기 때문에 계속 돕니다. 그래서 회전 운동은 쓰질 않아요. 그래서 영원합니다. 반면에 직선 운동은 가면은 어딘가 목적지에 도착하게 되면 이제 부딪혀가지고 이제 쓰게 됩니다. 그럼 누가 물을 수 있죠. 그럼 이거 없으면 되잖아. 이렇게 얘기를 하죠. 없으면 무한히 갈 거 아니야. 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 고대인들에게 무한이라고 하는 것 자체는 적어도 이제 플라톤 혹은 이제 아리스토텔레스에게 있어서 우주는 닫힌 세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한하게 운동한다라고 하는 것은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특히나 이제 무한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부정적인 개념입니다. 언제쯤 가면은 고대 철학에서도 무한하다, 공간이 무한하다라고 주장한 철학자들이 있었죠. 원자론자들 같은 경우는 있는데 그런데 플라톤이나 아리스토텔레스 같은 경우에 있어서는 이렇게 무한하게 이제 무한하게 발산하는 운동이라고 하는 것은 설정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천체의 모습을 봐도 아시겠지만 우주는 지금 닫힌 구조죠. 이를테면은 이 지구에서 로켓을 쏘잖아요. 그러면 로켓가 이제 계속 날아갑니다. 그럼 끝에 이제 도달하면 떨어집니다. 왜 떨어지냐? 여기가 끝이기 때문에. 뚫고 나갈 수가 없어요. 그러면 결국 이 안에서 직선으로 벌어지는 운동은 끝에 도달하면 떨어지게 되는 겁니다. 물론 이 논변은 추가적인 다른 논변이 필요해요. 어떤 논변이 필요하냐면은 우주가 이거 하나로 닫아 그러면은 이게 닫혀 있다 그러면은
사람들의 상상은 끝이 없기 때문에 그럼 요 밖에 또 다른 우주가 있을 수 있겠네. 여기도 하나 있을 수 있겠네. 우주는 하나야 두 개야 셋이 아니면은 무한히 많아지는 우주가 있다. 그래서 티마이오스에도 나오지만 요 물음에 대해서 이제 플라톤은 우주는 하나이고 이 하나로서 영원한 것이다라고 하는 문변을 갖다가 이제 펼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은 운동은 이 안에서 회전 운동이 영원한 운동이고 이 안에서 일어날 수 있는 여타의 모든 직선 운동은 영원한 운동이 아니다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우주가 이를테면은 같음과 다름의 궤도를 따라서 이제 운행을 시작하면 이것은 영원히 운행을 하게 되는 겁니다. 쓸 이유가 없기 때문에. 그런 의미에서 우주는 영원하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영혼의 어떤 감각 세계를 더욱더 이데아들과 함께 만들기 위해서 이데아들이 영원하다면 감각 세계에서 영원하게 만들어야 합니다. 이 감각 세계의 영원함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러한 회전 운동을 통해서 확보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그런데 이렇게 영원한 감각 세계의 영원함의 모상으로서의 형상들의 영원함의 모상으로서의 영원함을 저런 식의 회전 운동을 통해서 이제 만들어내고 그것을 시간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여기는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자, 여기서 동일자의 궤도가 한 바퀴를 도는 것을 우리는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하루라고 이제 부릅니다. 즉 태양이 여기서 지구로부터 두 번째 궤도에 있는데 이것이 이렇게 한 번 도는 것을 우리는 1년이라고 부릅니다. 즉 태양은 동일자의 궤도의 지배를 받기 때문에 매일 동일자의 궤도를 따라서 이렇게 통째로 하루에 한 번씩 동쪽에서 떠서 서쪽으로 지지만 1년에 한 번씩 타자의 궤도를 따라서 돕니다. 그래서 우리는 태양을 통해서 하루와 1년을 갖다가 이제 확인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사실 제일 빠른 거는 달입니다. 왜냐하면 지구에서 제일 가깝거든요. 그래서 달 역시도 달의 여기 제일 가까운 데거든요. 달 역시도 이 같음의 회전의 지배를 받기 때문에 매일 동쪽에서 떠서 서쪽으로 져요. 그렇죠? 하지만 달은 한 달에 한 번 다른 얘기를 합니다. 결국 뭐냐면은 태양이니 달이니 혹은 이런저런 별이라고 하는 것은 시간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도구로서 사용되고 있다라고 이제 얘기를 할 수 있는 거죠. 지금 우리는 이제 하루라든가 한 달이라든가 1년이라든가 하는 것을 무엇을 가지고서 얘기하느냐라고 묻는다면은 그것은 타자의 궤도를 돌고 있는 그리고 때에 따라서는 동일자의 지배를 받고 있는 그러한 별들의 운동을 통해서 알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사실 낮과 밤과 달과 해는 하늘이 생기기 전까지는 존재하지 않았는데 신이 하늘을 구성하면서 그것들도 생겨나도록 구원했던 것이죠. 그런데 그 모든 것들은 시간의 부분 이유 있었다와 있을 것이라는 시간의 동물로서 생겨난 것들인데 실로 보면 저도 모르게 그것들을 영원한 존재에 적용하는 오를 범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실로 있었다, 있다, 또 있을 것이다 라고 말하니까. 하지만 진실을 말하면 영원한 존재는 오직 있다만이 어울릴 뿐 있었다와 있을 것이라는 시간 속에 진행하는 행성에 관해 말할 때가 적절한 것이죠. 왜냐하면 그 둘은 운동들이니까요. 그것들은 영원을 모방하고 수에 따라 회전하는 시간의 종류들로서 생겨난 겁니다. 이런 고대 그리스에는 그 과거, 현재, 미래라는 단어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였다, 이다, 일 것이다로 이제 과거, 현재, 미래를 갖다가 이제 다시 표현을 했습니다. 근데 였다, 이다, 일 것이다라고 하는 것 중에 지금 여기서 얘기하는 것은 그러나 사람들은 였다, 이다, 일 것이다를 가지고서 그것이 마치 영원한 것이냐 이야기를 하는데 실제로 엄밀하게 영원한 것은 이다밖에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제 과거와 미래라고 하는 것은 사실 어떻게 보면 약간 허상에 불과하다는 겁니다. 왜 그러냐? 과거였다는 뭡니까? 있었다잖아요. 지금 없다라는 얘기죠. 그렇죠? 이미 지나가서. 그렇죠? 일 것이다는 미래라는 건 말 자체가 아직 오지 않았다라는 거잖아요. 아직 있지 않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럼 오직 있다만이 즉 현재만이 실로 있는 것이죠. 그렇죠? 과거는 이미 지나가서 없는 것이고 미래는 아직 오지 않아서 없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것을 그냥 흐름으로서 이해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 흐름이 바로 이 운동입니다. 그래서 시간을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은 앞에서 영원을 모방하여 수에 따라 진행하는 영원한 모상이라고 이제 얘기를
그러니까 수에 따라 진행하는 영원함의 무상이라는 거죠. 그 영혼을 두 가지로 이해를 해야 돼요. 첫 번째, 형상의 영원함, 이데아들의 영원함입니다. 이데아들의 영원함은 무시간적 영원함입니다. 우리 잘 생각을 해야 될 게, 그러니까 무시간적 영원함이라는 게 일단 이해하기 어려우니 시간적 영원함부터 얘기를 하죠. 시간적 영원함은 이를테면 신들이 시간적으로 영원합니다. 그리스 신화의 신들. 왜냐면은 이를테면은 뭐 아프로디테가 제우스와 디온의 사이에서 태어나죠, 그렇죠? 혹은 뭐 헤르메스가 제우스와 마야 사이에서 태어납니다. 출생의 사건이 있죠. 그러니까 딱 태어났어요. 그래서 잘하죠, 그렇죠? 그런데 특정 시점부터는 늙지 않습니다. 신은 불로불사니까, 그렇죠? 헤르메스는 20대 청년의 이미지를 가진 채 죽지 않고 영원히 살아갑니다. 즉 다시 말하면 무슨 얘기냐면 이제 헤르메스가 몇 살쯤 됐을까? 몇만 살쯤 늙지 않았을까? 이렇게 얘기하고 나이를 계속 먹어도 늙지 않고 이제 살아가는 이게 시간적 영원함. 우리는 그렇지 않죠. 나이를 먹으면 먹을수록 우리는 쇠퇴해 가잖아요. 그렇죠? 그러다가 어느 순간 더 이상 신체가 버티지 못하고 영혼을 풀어버리게 죽는 거죠. 그렇죠? 이데아의 영원함은 무시간적 영원함입니다. 즉 이데아는 뭐냐면은 과거, 미래가 없습니다. 항상 현재형으로서만 존재하는 거예요. 시간 속에서 영원한 게 아닙니다. 이게 이제 사실 예를 들어야 되는데 예를 들어보죠. 그러니까 무시간적 영원함의 예입니다. 2 더하기 2는 4. 이건 언제부터 확립된 걸까요? 뭐 이를테면 옛날에는 2 더하기 2는 3이었는데 그때 무슨 혁명이 일어나고 그렇게 해서 2 더하기는 잠깐 5가 됐다고 이제 유엔에서 그러지 말고 2 더하기는 4로 합시다 해가지고 2 더하기는 4가 돼서 이제 계속 이제 앞으로 2 더하기는 영원히 4일 거고 이제 이런 거 아니겠죠, 그렇죠? 소위 말하면 이제 뭐 산수의 진리라고 합시다. 이런 진리. 진리는 시간하고 상관없이 2 더하기는 4죠, 그렇죠? 심지어는 지구가 태양 가까이 가서 녹아서 없어져서 이 계산을 할 수 있는 인간이 다 없어져 버렸어요. 그래도 2 더하기는 4겠죠, 그렇죠? 공룡 시대에도 2 더하기는 4고 시간과 상관없이 2 더하기는 4인 거죠, 그렇죠? 2 더하기는 그냥 영원히 4인 겁니다, 그렇죠? 이런 게 무시간적 영원성. 반면에 감각 세계는 운동과 변화의 세계이기 때문에 모든 것이 운동 속에서 변화합니다. 그런데 운동과 변화 속에서 영원을 추구한다면은 그것은 바로 이런 식으로 추구하는 수밖에 없어요. 즉 영원함이라고 하는 것이 멈추지 않는 것, 영원히 도는 것. 이 영원히 돈다라고 하는 것은 규칙적으로 일정하게 운동이 지속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 속에서 영원하다라는 겁니다. 즉 감각세계 안에서의 영혼은 자 이것을 갖다가 뭐라고 얘기하면 시간적 영원함이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를테면은 어떤 사람이 불로초를 먹어서 이제 죽지 않아요. 그래서 내가 나이가 지금 1500살이요 이렇게 얘기하는 건 뭐냐면 이 사람은 시간 속에서 영원한다는 겁니다. 그러나 2 더하기는 4는 시간과 상관없이 영원하다. 템포럴한 것이냐, 아템포럴한 것이냐라고 하는 것에 있어서 이야기를 나눠봐야 된다는 거죠. 감각세계는 운동과 변화의 세계이기 때문에 감각세계 안에서의 영원성을 추구하자면 그것은 끊임없는 운동을 가지고서 영원성을 이야기를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아주 중요한 또 다른 조건 중에 하나는 그 끊임없는 운동은 반드시 규칙적이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를테면은 시계 있잖아요. 우리가 시간을 이제 여기서 이제 운동을 통해서 이야기하는 영혼의 모상이라고 얘기했는데 시간이라고 하는 것은 시계를 보면은 알 수가 있죠. 그러니까 시계는 뭘로 구성이 되어 있냐면은 운동과 수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시계는 어떻게 되어 있냐면은 이렇게 해서 여기에 이제 수가 이렇게 있잖아요. 그 다음에 이제 시침과 분침이 있는데 이게 돌죠. 이게 돌면서 특정 시점을 가리킬 때 우리는 몇 시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죠. 그렇죠? 그런데 이 운동이 멈추지 않고 계속 진행하는 겁니다. 그렇죠? 그리고 이제 이 운동은 특징이 있어요. 어떤 특징이 있냐면은 이 운동은 가다가 중간에 이렇게 점프를 하지 않습니다.
그 1시였다가 갑자기 2시를 지나서 2시를 안 지나고 갑자기 3시가 되는 일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운동은 항상 일정하게 이루어지는 것이죠. 또 하나 이 운동은 역행하지도 않습니다. 그랬을 때 우리가 시간적 영원성이라고 하는 것은 이 운동이 끊임없이 일정하게 영원히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의미로 이제 이해를 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것의 가장 커다란 모델이 바로 이것이겠죠. 별은 무엇이냐라고 묻는다면 별은 바로 플라톤이 티마이오스에서 이제 설명하기를 별은 시간의 도구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우리가 별을 보고서 영원한 운동을 인지하고 또 거기서 머무는 것이 아니라 그 영원한 운동을 보면서 무시간적인 영원성에까지 이제 우리의 삶을 뻗쳐나가도록 하기 위해서 데미오로고스가 우주 제작자가 보완해낸 것이 바로 시간이다 이런 식으로 별이다 이런 식으로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티마이오스의 내용에 따르면은 우주는 하나의 거대한 생명체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그냥 우연히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사실은 이 우주를 만든 제작자가 어떤 좋은 의지로서 만든 겁니다. 자기처럼 훌륭하게 모든 것이 이루어지기를 바라면서. 그리고 훌륭함이라고 하는 조건을 충족시키기 위해서 이 우주는 지혜롭고 질서와 조화를 갖춘 것이어야 되고 그러한 조건이 충족되기 위해서 이 우주는 하나의 생명체로서 이해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생명체이기 위해서 이 우주는 몸과 혼을 가지고 있는 것, 즉 천체와 그다음에 우주 혼을 갖춘 것으로서 되어야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천체가 이루어지기 위해서 플라톤은 티마이오스를 통해서 우리가 감각을 관찰 경험을 통해서 포착할 수 있는 물, 불, 공기, 흙이라고 하는 요소들을 그냥 랜덤하게 인위적으로 결합시키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비례의 소위 말하는 이제 3차원 입체의 비례를 구현하는 가장 좋은 수다라고 생각해서 4가지 요소들로서 그 천체를 구성을 시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것이 살아 움직이는 것이기 위해서는 그 안에 혼을 만들어야 되는데 혼은 비물질적인 것으로서 물불 공기 흙이 아닌 소위 말하는 이제 플라톤의 존재론에서 존재의 조건에 해당되는 있음과 같음과 다름이라고 하는 것을 요소로 해서 혼을 만들었고 그 혼은 스스로 이제 운동을 일으키는 원리가 되고 그 운동의 원리를 우리가 혼 자체는 눈에 보이지 않지만 그 혼의 궤도를 따라가는 별을 통해서 혼이라고 하는 것이 실제로 있고 그것이 운동을 일으키고 있구나. 그리고 그 운동은 규칙적이고 우리가 일정하게 이 수적인 형식으로 재단할 수 있는 이제 그러한 운동이구나라고 하는 것을 알도록 이제 이 세계를 만들었다라고 하는 데까지 얘기를 했습니다. 사실은 이제 그 뒤에 남은 이야기들은 엄청 많습니다. 일단 그 뒤에 이제 이 우주에 살고 있는 인간에 대한 이야기가 티마이오스는 나오고요. 그 다음에 앞에 저도 잠깐 언급을 했지만 그렇게 해서 이 물불 공기 흙이 사실 모여서 뭐 돌도 되고 쇠도 되고 나무도 되고 수많은 자연물들이 이루어지게 되고 특히 뭐니 해도 인간을 만들어내고 다양한 생명체들을 만들어내는데 물불 공기 흙이라고 하는 것이 과연 무슨 수로 수많은 다양한 것들을 만들어낼 수 있는가? 물불 공기 흙이 근본적인 것이냐? 이렇게 물으면서 그렇지 않다. 그러니까 사실은 또 오늘 한 것만큼이나 이제 더 재밌는 내용 중에 하나가 플라톤은 물불 공기 흙이라고 부르는 것은 사실은 기하학적인 오형들로 이루어져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 요소 삼각형들로부터 그 기하학적인 입방체들이 나오게 되고 그 기하학적인 입방체들의 결합에 의해서 물불 공기 흙이 만들어지게 된다라고 하는 식의 설명을 하게 됩니다. 이제 그런 설명을 하기 위해서는 한 학기 정도 강의를 해야 돼요. 아쉽지만 분들은 여기서